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 체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로 달러, 유로 달러 역의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 달러의 자리매김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체제 속에서 역의 금융인 유로 달러가 자리매김하면서 또 비트코인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오트맨 작가의 저서 220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야, 중요한 건 세계 체제야,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금융의 토대는 국민국가 시스템이다. 자, 유로 달러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살펴보자면, 유로 달러는 미국 이외 지역의 은행에 예치된 역의 예금이랄 수 있죠. 근데 케인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역의 금융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런 투기적 자본들이 개별 국가의 통화 관리 체제를 허물고 전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역의금융은 주로 탈세나 자금 세탁과 같이 범죄에 이롭기 때문에 도덕적인 이유에서라도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었나요? 못 막았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역의금융이 자라난 토대가 바로 케인스주의자들이 선호하는 국민국가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로달러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확산되는 것이 막히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금융이 활성화됐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국이었다면 여기는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것이 제국주의잖아요. 영국이 제국주의로서 전 세계에서 주름 잡을 때는 그 나라의 자본을 빼앗는, 억압하는 그런 행위였었죠. 그러나 미국은 제국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를 전 세계에서 널리 표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융에 대해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치를 얻기는 좀 쉽지 않았죠. 그리고 유로달러는 지속적으로 자리매김을 했었고요. 그래서 유로달러와 비트코인을 지금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을 통제하고 규제하면 할수록 그 규제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파생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계속 파생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왜 비트코인이 쉽게 죽지 않는지, 유로달러가 역의 금융에서 자리매김하면서 활성화되었는데, 자, 비트코인도 주장하는 바가 있죠. 바이든 대통령도 부정적이고, 또 그 부정적인 그 요소가 있지만, 그 밑배경이 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금융을 쉽게 통제하거나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학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2008년 이래로 지금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무려 15년입니다. 15년. 지금 16년째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자, FIFA를 아시죠? FIFA 국제축구연맹. FIFA 위원을 수사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자, FIFA 국제축구연맹은 Federation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약자인데요. 이 FIFA는 미국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유엔보다 더 많은 가맹국이 가입해 있는 국제단체입니다. 국제단체인데요. FIFA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때 누가 움직였냐면 미국이 움직였던 거예요.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법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체가 바로 대표적으로 FIFA인데, 미국인이 아닌 FIFA 위원들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와 체포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국제축구연맹에 대해서 미국이 간섭하라는 것이 그러면 이 사법관할권 오지랖을 폈다고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FIFA와 같은 사법적 감시망 바깥에서 자유롭게 활개치는 것을 그냥 놔둬야 되는지 왈가왈부하겠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수사하기 어려웠었겠죠. 국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미국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법적 감시 체계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간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것은 절대 권력의 제국주의다라고 작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그 미국이 중심 역할을 해주는데 때로는 자율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시 체제를 통해서 통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법 체제를 벗어난 부분에서의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이렇게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금융은 어떠냐는 거죠. 금융적인 부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비윤리적인 요소가 있나요? 비도덕적인 요소가 있나요? 범죄적인 요소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비윤리적인 것은 사법체제를 벗어난 국제 시스템이 공조를 해서 비윤리적인 것을 잡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규제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세계 체제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세계 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칼폴라니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시장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국가 시스템에서 발생한 것이지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의 금융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이제 갈등을 빚는 상황이거든요. 국민국가를 강화해서 경제적 자유보다 다양한 가치를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자본 통제를 줄여서 교환 거리를 증대하고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의 그런 파생되어져가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까지 싹둑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행위는 아니겠죠. 자, 다원적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자유주의 이렇게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선택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한쪽을 살리고 어느 한쪽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다원적 민주주의와 시장 자유주의 중에 어느 쪽이 더 올바른지를 놓고 고민한다면 이런 가치들이 세계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선택의 문제이지 어느 한쪽을 죽여야 되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세계 체제에 대한 선택권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야말로 세계 체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원적 민주주의와 시장 자유 중에 어느 쪽이 더 올바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가치들이 세계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실현 가능한 선택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 순수한 형태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자신이 쫓는 이상이 바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실현해 주었던 여건을 허무는 비극을 목도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중 어느 쪽이 되었든 가치의 실현을 위한 실천 목록들이 세계 체제의 스트레스 한계를 넘어서면 세계 체제 자체를 변형시킨다. 그런 행위는 결국 이상을 꿈꾸는 여건을 가능하게 한 제도의 기초를 갉아먹고 체제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여러분 이제 세계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 체제가 뭐나요?
세계 체제는 이제 이매뉴얼 월러스턴이 주장했던 건데요. 이 세계 체제는 원래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현대 산업의 시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계 체제라는 것은 세계를 하나로 놓고 세계가 어떻게 또 분업이 되고 또 시장 체제가 세계 단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계 체제거든요. 미국을 하면 떠오르는 부분, 영국을 하면 떠오르는 부분, 중국을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있죠. 미국은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나라. 중국은 첨단 산업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로서 보여지는 분업 체계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세계 체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 체제라는 것은 이매뉴얼 월러스턴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원래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현대 사람의 시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으로 출발했지만 세계가 어떻게 분업이 됐는지 그리고 시장 체제가 세계 단위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세계 체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국제적인 분업들이 나타나죠. 예전에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한 나라 안에서의 분업 또는 사회 안에서 그리고 어떤 기업 안에서의 분업을 생각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분업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적인 거래가 동일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 옵션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을 쉽게 살 수가 없었죠. 또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 국내 선물 옵션 시장이 들어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해외 선물 옵션을 동일 시간대에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비트코인의 선물 옵션, 선물 시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도 선물로 비트코인 선물을 매도 롱을 매수로 가죠. 롱 진입 매도는 풋이죠. 풋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자,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지난 7월 말 더블록에서 CME 비트코인 선물 7월 거래량이 무려 68조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8조. 그게 바로 7월 달의 거래량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의 월간 거래량이에요. 월간 거래량이 68조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2조에서 3조 정도의 그런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비트코인 선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거래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시장, 비트코인 선물 이 시장을 쉽게 규제하고 죽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선물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도 궁금하시죠?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도 다음에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